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110년 음모가 떠오른다. 2. 극비 전략. 3. 대한민국 영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일본이 헌법까지 뜯어고치며 한반도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도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대응해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시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듯 한국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극비 무기를 공개하며 일본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의 영토에 자위대가 한 발 자국이라도 침범한다면 한국은 일본 열도를 한 방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극비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일본은 한 번도 구경조차 못했던 한국의 최첨단 비밀 무기를 보더니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일본이 한반도 침략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150여 년 전인 1876년부터입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강압 아래 강화도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는데요.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한국이 일본에 완전히 개방하게 만들어 한반도 침략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무력 시위 아래 체결된 조약은 모두 12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을 조선에 침투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목적은 조선에서 청청나라의 종주권을 배격함으로써 청나라의 간섭 없이 조선에 대한 침략을 자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계양장 내에 조개조개를 설정하여 그곳에서의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과 가옥의 조영조영 등 거주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일본이 조선의 연해연해 도서도서 암초암초 등을 자유로이 침략하고 해도해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일본이 나중에 한반도를 쉽게 침략할 수 있도록 모두 샅샅이 살필 수 있게 한 것이고 제8조와 제10조에는 계양장에서의 일본인 범죄자들에 대해 현지에 파견된 일본 영사가 재판한다는 시위법권의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계양장을 통해서 일본인을 조선에 침투시키고 여기에 조차지를 확보하여 일본 세력의 전초지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의법권을 설정하여 일본인 상인들의 불법적이고 방자스런 행동에 대해서 조선의 사법권이 미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 일본은 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박탈시키더니 1910년 8월 29일부터 무려 35년 동안의 잔인한 일제강점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징역 및 징병된 한국인 수는 무려 500만 명. 일본을 위한 댐 공사장, 광산, 비행장, 도로, 철도 건설에 투입되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한국인만 무려 72만 명.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한국인 여성 수만 무려 43만 명. 군인으로 징용한 여성까지 모두 합산하면 무려 238만 명. 조선 역사, 조선어를 말살하려 하였음은 물론이고 일제 말기에는 탕씨개명, 신사참배 등을 통해 최소한의 조선적 기억마저도 없애려 하였고 군인 조선 총독하에서 조선인의 권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친일 단체들까지도 강제 해산시킬 정도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였으며 대한매일 신보 항성신문 등 조선인의 모든 신문과 출판물을 강제 폐간하여 언론의 자유 또한 박탈,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려 35년 동안 수천만 명의 한국인들을 지옥에서 살도록 괴롭혀놓고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대참패가 확정되며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상황에서조차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선언을 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며 항복을 선언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오전 10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한국인 노동자 7천여 명은 일본에서 오랜 강제 노역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환호를 질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들을 한국에서 다시 드디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쁜 마음에 일본이 준비한 4,740톤급 화물선 무키시마 호타 일본 오미나토항에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미나토에서 출항한 무키시마호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일본 마이즈루항으로 향하더니 8월 24일 해상에서 갑자기 폭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일본 측은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배에 함께 탔던 일본인 장교들이 부산에 도착했을 때 보복이 두려워 자폭했다. 또 당시 미군의 명령대로 방향을 바꾸었을 뿐이며
만내에 부설했던 미군의 기회와 충돌하여 침몰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발칵 뒤집혔던 이유는 바로 우키시마호를 실제 탐승했던 한국인 생존자들이 있었던 것. 당시 한국인 생존자들은 우키시마호가 폭발한 것은 일본 해군의 계획적인 범죄다. 폭발 직전에 일본 군인들이 문서 등의 물건들을 바다로 내던졌다. 다수의 일본 선원들이 폭발 전에 보트를 타고 배를 탈출했다 전했습니다. 생존자인 고 정기영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 병사 둘이서 젖을 먹고 있는 아기를 보며 저 불쌍한 어린애가 꽃 몽우리도 피우지 못하고 가게 생겼으니 큰일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이 계획적으로 배를 폭파시킨 것임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반성은커녕 77년 만에 또다시 한반도 침략을 위해 헌법까지 뜯어고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 후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 공격을 못하고 군대조차 젓지 못하게 된 일본. 하지만 2022년에 일본은 다시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할 수 있고 특히 한반도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포기한 뒤 독도를 지키기 위해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고 알렸는데요. 그동안 한국과 독도 영유권을 두고 역사적 사실로 싸운 결과 한국의 대참패를 당하자 이제는 무력으로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방위비로 역대 최대치인 65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400조 원의 방위비를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보다 무려 26%나 늘어난 수준인데요. 한국을 무력으로 찍어 눌러 독도를 기필코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무기를 비교하는 주요 외신들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AP통신은 일본의 미쓰비시, IHI, 가와사키, 중공업과 같은 대형 방산업체들은 21세기 첨단이 아니라 20세기형 무기들 판매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최첨단 무기들과 비교하면 일본산 무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기술은 노후화됐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마저 떨어진다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사토에이고 홋카이도 다쿠쇼코대 교수로 일본의 기술이 발달해 있어 상황이 심각해지기만 하면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한국을 재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고 장비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라며 문제는 일본의 방위 제품이 한국산 방위 제품처럼 1등급이 아니라는 점이며 아무도 2등급이나 3등급 제품을 1등급인 한국산보다 더 비싸게 사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산 전투기와 기타 방위 제품들을 비슷한 규모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방위력은 결국 각국의 방산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따라 달렸는데 한국산이 일본산을 압도한다는 평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은 훨씬 뛰어난데 가격은 한국산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절대 금액으로 방위 예산은 일본이 한국보다 더 높을지 몰라도 방위력은 한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주력 전차를 공급하는 현대로템이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개한 차세대 전차, 인공지능 AI 기반 차량 운용체계,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 등의 미래 신기술이 대거 적용됐고 무인으로 운용되는 포탑은 130mm 주포와 다목적 미사일로 무장하며 360도 상황인식 장치, 능동 방어 장치, 다목적 드론 등 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일본의 구형 전차는 감히 비교를 거부하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이 독도에서 맞서 싸우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전력은 해군과 공군. 그런데 공군은 한국의 압승을 예고했습니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스텔스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F-35를 대당 1조 원씩 주고 사들이고 있는데 한국은 F-35보다 뛰어난 성능임에도 훨씬 저렴한 KF-21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KF-21이 현재는 4.5세대이지만 곧 개량 버전이 나와 미국의 F-35를 뛰어넘을 것이라며 KF-21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KF-21은 추가적으로 옵션을 계속해서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5세대, 심지어 6세대 스텔스료도 업그레이드가 쉽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승리하려면 공군은 이미 패배가 확정이기 때문에 해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데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주대왕함을 보는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신일방패라 불리는 정주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이지스 구축함으로 진수식 이후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합은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보유해 전 세계 최고의 구축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지스함 구축 비용은 한 대당 1조 2천억 원이 넘는데 현재 이지스함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6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지스함 중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최첨단 무기들로 도배한 8,200톤급 최첨단 정조대왕함을 공개하면서 이제 일본은 더 이상 한국 해군에 덤빌 생각조차 못하게 된 것인데요. 정조대왕함은 신의 방패로 불릴 만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후쿠시마에 발생한 지진에 의해 일본이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후쿠시마 해안에 쓰나미가 관측되었으며 규모 5.4에 달하는 지진에 의해 후쿠시마 내륙에서는 전철이 탈선되는 일마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는 체르노빌 이후 전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이며 문제는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공포가 계속되고 있던 것입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모든 출입동제 구역을 완전히 전면 해제했으며 이제 원전과 불과 20km 떨어진 곳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방사능규제위원회가 원전 근처의 주택가에서 방사능 측정을 했더니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후쿠시마에 진도 4 이상의 대지진이 무려 3차례 이상 관측되었음에도 그동안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인 도쿄 전력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원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방사능 피폭으로 후쿠시마 동물들에게서 심각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전 세계 언론사들의 제보가 계속해서 속출함에 따라 동일본 대지진이 올해 안으로 닥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이러한 전조 증상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후쿠시마 부흥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생산한 새로운 고급 쌀 브랜드인 코시히카리를 생산하며 기존의 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 방사능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후쿠시마 해안의 대륙판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며 올해 대지진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폭탄 발표로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그동안 후쿠시마 부흥을 꿈꾸던 일본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마저 보인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일본인들의 공포의 대상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대낮에 예고도 없이 강진이 들이닥치며 이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급히 지진 상황을 전한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5월 29일 15시 55분경 규모 5.4의 지진이 후쿠시마 앞바다를 강타했다. 지진의 진원지는 이바라키현 앞바다지만 후쿠시마 해안과 더욱 가까우며 문제는 지진의 깊이가 50km에 불과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긴급한 보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후쿠시마 해안에 쓰나미가 나타나는 모습이 관측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히세노하마에서 소형 쓰나미가 관측돼 지진의 진동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많은 일본인들이 공포에 떠는 후쿠시마 원전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것이며 쓰나미를 목격한 주민들은 입을 모아 지진이 나타난 직후 물 빠짐 현상이 나타나더니 이윽고 소형 쓰나미가 나타났다라며 주장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쓰나미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지진에 의해 전철의 선로가 완전히 붕괴되는 일마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헬기를 통해 긴급 속보를 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이바라키현과 후쿠시마를 잇는 신칸센이 무너져 아비규환인 상황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긴급 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 수리를 마칠지 모른다는 것이며 확인 결과 계속된 지진의 충격으로 지반층이 무너져 피해 규모가 심각한 사실입니다. 또한 일본 국토교통성과 JR 고속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지진의 흔들림이 관측되면서 방사능 공포가 또다시 되살아난 일본입니다. 현재 방사능 피폭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러시아 전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했다가 철수한 러시아군이 방사능 노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이 지역을 마음대로 헤집고 다니다 피폭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체르노빌은 1986년에 발생해 벌써 30년이 흘렀지만
그러나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1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훨씬 위험한 상황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인 도쿄 전력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일본의 무능함을 전 세계에 알렸던 꼴입니다. 현재 5월 17일자 기사로 후쿠시마에서는 모내기가 시작됐으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거의 모든 출입 통제 구역을 해제했고 이제 원전과 불과 몇십 킬로미터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후쿠시마 지자체는 고급쌀 전략을 취하며 일본 온라인 시장에서 코시히카리 쌀을 후쿠시마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쌀보다 몇 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던 것입니다. 후쿠시마 쌀의 고급화 전략으로 탄생한 코시히카리는 여러 식당에 납품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쌀 80%가 편의점 등에서 사용된다는 충격적인 보도까지 전한 상황입니다. 과거 아베 신조는 후쿠시마의 현재 모습을 세계에 전하고 싶다는 뜻을 선보이며 결국 도쿄 올림픽 당시에도 후쿠시마 식재료를 이용해 외국 선수들에게 후쿠시마 음식을 선보이며 고급화 전략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방사능 피폭으로 후쿠시마 원숭이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나선 것은 다름 아닌 일본 전문가들이며 도호쿠 대학의 후쿠모토 마나부 명예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에 사는 야생 원숭이 성체의 골수에서 혈액의 기본 성분이 줄거나 태아 성장이 지연됐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일본 원숭이에게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으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원숭이보다 키에 비해 몸무게가 더 가벼워졌다. 문제는 피폭된 원숭이는 몸이 작아졌는데 머리와 두뇌는 더 작아졌다라며 원숭이들이 숲에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먹이를 먹어 피폭량은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라는 폭탄 발표마저 쏟아졌으며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폭스 또한 방사능 피폭으로 후쿠시마 원숭이에서 일어난 세 가지 변화라는 보도를 전해 전 세계에 후쿠시마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던 것입니다. 원전 사고 후 북서풍이 불어 넓은 지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퍼졌고 또 경락고가 손상된 상태에서 비가 내려 방사성 물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이후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일본소와 갑상선암의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부흥을 노리고 있지만 엔화 폭락과 더불어 원전 사고에 대해 일본인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후쿠시마산 식자재들이 일본에서 외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내달 10일부터 일본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며 일각에서는 악성 재고가 쌓인 후쿠시마 식재료들 외국인을 통해 판매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마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은 없어도 된다는 망언을 했던 일본인들이 이제는 중국인과 한국인 관광객을 환영한다는 태세 전환을 보이는 일본인들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으로 중국과 일본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은 이유가 밝혀지면서 일본의 언론들이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중국 정책에서도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미국이 제안한 쿼드에 한국이 협력한다는 의사표현을 하자 중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 중국은 제2의 사드 보복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으며 경제적, 군사적 보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한국은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방어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음을 알리는 무기 시험 영상을 공개한 것과 동시에 미국 현지에서 찍힌 한글이 새겨진 항공기가 유출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한미 정상회담. 이 둘의 만남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기류를 몰고 왔습니다. 특히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그가 취임 이후 아시아 국가를 처음 방문하는 것이기에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우선시하는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당황한 기색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교도 신문은 한국 방문, 일본보다 앞서 평가한 미국 대통령, 새한국 정부의 기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아시아 순방에서 항상 일본을 먼저 방문했는데 이번엔 한국을 먼저 찾았다는 것에 이례적인 행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산케이 신문 또한 한국의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한 지 10일 만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비해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BBC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이유에 대해
개서특필하자 일본은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BBC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경제안보 및 군사안보에 있어 일본보다 우선시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일정보다 한국 현충원을 먼저 찾는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이는 과거 한국과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함께한 역사를 되짚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에 위치한 삼성 공장을 찾은 것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는데, 미국이 중국과 글로벌 공급 망패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주력하고 있어 한국이 미국의 경제정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면 한국 이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일본은 자신들이 미국의 전략에서 2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것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지지했을 경우 일본 정부는 즉각 비핵화 선언책을 폐지하고 무기 수출을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일본의 군사산업을 활성화하고 미국이 없어도 일본을 지키겠다는 자세를 기시다 정부에서 보고 싶어요. 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생각하면 맨 뒤에 얻은 정보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앞에서 먼저 회담을 진행하면 뒤쪽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회담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일본과의 회담에서 한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라면서 말이죠. 바이든이 일본을 우습게 보고 있는 자세가 드러났다. 우선 한국과 국교 단절을 들이내고 바이든에게 선물을 넘기는 것이 어떨까? 분명 미국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현실을 부정 중입니다. 특히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는 미국이 한국에 특별한 제안을 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릴 쿼드회의 전에 한국을 쿼드에 가입시켜 회의에 동참시키고자 한 의도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회담 중 미국은 이페프 경제공동체 참여와 쿼드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한국이 가입 및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 일본이 미국과의 특별한 유대관계로 내세웠던 쿼드에 한국까지 동참하게 되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인민망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방미보다 먼저 방한한 것과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찾은 것에 대해 파격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이페프 가입과 쿼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의 사드보복이 있을 것이라 할 정도로 격양된 논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이 이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시 열리는 이페프 출범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반응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이페프 가입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유독 한국에 민감한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페프는 일본, 싱가포르, 인도, 브루나이 등 9개 국가들 참여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것에 대해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대응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참여하면서 그 중국의 대응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으며 경제 규모도 이전과 비교도 안 되게 커졌습니다. 중국은 항한령을 다시 선포하여 한중 무역 보복을 시사했으며 또한 군사적 도발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해에서 심상치 않은 중국의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된 시점부터 서해에서 중국의 전략 원자력 잠수함인 공구 사형 진급 잠수함의 움직임이 계속 보고된 바 있습니다. 진급 잠수함에는 8,000km의 최대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제1 잠대지 탄도미사일 1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해군의 진급 잠수함이 미국 동부 해안을 노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서해에서 발사되면 한반도를 거쳐서 가며 이때 한국군의 방공망에 격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방공 시스템을 우선 타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얼마 전까지 6척의 진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을 전력화했으며 현재 서해 해저를 헤집고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중국은 한국의 한국도 까불면 우크라이나 꼴 된다고 경고한 상태이기에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자국 핵잠수함을 이용해 한국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정부가 공개한 무기 시험 평가 영상과 미국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중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방기술품 질원이 공개한 30초가량의 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바다 한가운데 가상표적이 떠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10m까지 오르는
물기둥에 의해 부포가 박살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는 항모킬레라는 별명을 가진 한국의 범상어 중어의 실사격 영상이었는데요. 1800톤 손원 1급 잠수함과 3000톤 도산 안창호급에서 실제 발사된 범상어 어뢰는 항모킬러라는 별명답게 엄청난 위력을 뽐냈습니다. 10m까지 떠오른 물기둥에 항모가 맞게 되면 항모 가운데가 공중으로 뜨게 되며 그때 여러가지 물리역학이 발생해 항모를 반으로 쪼개버립니다. 그 위력을 본 참관인들은 탄성을 자아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참관인들을 더 놀라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확도와 명중률이었습니다. 성능평가 시험에서 수차례 범상어 중어뢰 발사 시험이 있었는데 발사 때마다 표적을 명중시켜 100% 명중률을 보였는데요. 100% 명중률이 가능했던 이유는 범상어 중어뢰가 유선 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선 유도 방식은 어뢰와 잠수함을 유선으로 연결해 전투 체계를 통해 어뢰의 침로, 속력, 심도 등을 조정해서 목표하는 표적으로 직접 유도할 수 있는데요. 엔진 소리를 쫓아가는 음향 추적 어뢰는 어뢰 기만기에 의해 무력화되기 쉽지만 유선 유도 방식은 잠수함 승조원이 직접 음향을 분석하며 수응 추적이 가능해 어뢰 기만기를 무시하고 목표를 명중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항모뿐만 아니라 적의 잠수함을 잡는 헌터킬러 임무에도 최적화되어 있는데 워낙 소음이 크기로 유명한 중국의 핵 잠수함들을 사냥하는 무기가 전 역할을 끝마친 상황인 것이죠. 범상어 중어뢰는 개발 과정에서 100%에 가까운 높은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의 수출 규제가 들어와도 자체적으로 양산할 수 있어 유연 대응이 가능하며 해외 수출도 노려볼 수 있는 성과입니다. 장봉기 기품원 유도탄 핵센터장은 장보고 II급 잠수함뿐만 아니라 최신의 장보고 I급 잠수함에서도 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보니 플랫폼별 국내 유도무기 검증 방향에도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넓은 서해 바다에 중국의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전부 감시하기가 힘들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으로 그 해결책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보잉 항공기 생산 공장에서 한글이 박힌 항공기 사진이 유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출된 사진에는 완성된 항공기가 있고 그 항공기 뒷부분에는 한글로 해군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는데요. 그 사진은 한국 해군의 PAJ 포세이돈 대잠 촉객기 사진이었으며 시애틀 렌튼 공항에서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보잉 공장으로 이동했을 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꼬리 날개에 해군 61전대의 부대 마크가 칠해져 있어 한국으로 인도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포세이돈은 현존 최강의 대잠 촉객기이며 잠수함 킬러로도 유명한데요. 뛰어난 정확도를 지닌 음파 탐지기와 탐지거리 400km 해역을 감시할 수 있는 이사 레이더가 탑재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번 뜨면 반경 2222km를 감시할 수 있고 얻은 표적은 데이터 링크를 통해 헌터킬러 임무를 맡은 해군 잠수함이나 수상함정에 연동됩니다. 이는 한국 범상어 중어뢰와 만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의 핵잠수함으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지만 한국 해군이 중국 핵잠을 SLBM 발사 전에 발견 및 침몰시키는 계획 구상을 가지고 있어 중국의 한국 압박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중국의 한국 압박 카드가 완전히 무용지물된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한국의 박수를 보냅니다.